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공시법의 기초 이론 강의를 했죠. 자, 기초 이론 강의를 통해서 공시법과 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공시법이란 무엇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들은 다뤘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고요. 이제 기본 이론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강의예요.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이론 강의에서 했던 양보다 이제 좀 늘어나요, 이제.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자, 기본 이론 강의에서 시험 문제 나올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은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지엽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심화 강의에서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뒤 내용까지 알아야만이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은 이제 심화 강의로 좀 넘기고요. 그러나, 심화 강의로 넘기는 부분은 정말 조금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기본 이론 강의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대부분의 내용을 다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는요, 우리가 기본서가 기초 이론 강의는 기본서로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공시법은 가장 공부를 적게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이 워낙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가 하다 보면은 공시법은 사실 뒤로 밀려가지고 우선순위에서 24문제만 출제되다 보니까 뒤로 밀려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뒤에 요약 이제 강의가 있거든요. 5, 6월에는 요약 강의가 있으면 그때 이제 요약집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요약집만 보게 돼요. 거 이상은 이제 기본서를 거의 안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서를 볼 만한 기본서를 볼 만한. 그래서 굳이 우리가 5월, 6월 어차피 우리가 요약서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5월, 6월 돼서 굳이 그때 요약서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 해서 1월부터는요 바로 요약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파일을 올려놨을 거예요. 파일을 올려놨을 거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나눠 드릴 거예요. 나눠 드리면서 요약집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요약집의 내용은요, 시험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돼 있으면서 중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초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그림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론, 주요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한 1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텍스트 형식으로, 이론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한 반 정도 되고, 반은 그림이다 보니까 140페이지지만 그것도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요약집의 내용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24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40페이지 정도 되는 요약서만으로도 우리는 24문제에서 20문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만점 맞는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줄여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1월부터 바로 요약집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가끔은 참고를 할 텐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참고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공부할 때 또 참고할 수 있도록요, 이제 기본서는 참고서로 사용을 하시되, 요약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기본서 페이지를 적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페이지가 적시되어 있으니까 그 기본서 페이지를 보시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또 참고하고 싶으시면은 그 기본서 내용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림이랄지 어떤 서식 같은 것들은요, 서식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서식 같은 것은 우리 요약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요약서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만 서식 같은 것은 우리가 기초 이론 강의에서 좀 다뤘어요. 근데 그 서식들이 기본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서식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약서는 뺐고, 다만 기본서 페이지를 적시해 놨을 테니까 그 기본서 페이지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요, 이제 공시법 기본 이론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그러면 이제 기초 이론 강의를 통해서요, 기초 이론 강의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나타내고, 공시한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의 그 정보를 알려준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사실관계는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은 지적 공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제1편이 지적법, 정확하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2편이 등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 지적법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 이론 강의를 할 텐데요. 기본 이론 강의는요,
우리가 기초 이론 강의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복습을 하면서 양을 넓혀 가는데, 기초 이론 강의를 다 들으셨으면은 기초 이론 강의를 기초로 해서 그냥 기본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근데 기초 이론 강의를 이제 안 들으셨을 경우, 뭐 지적법을 안 들었다랄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돼요. 기초 이론 강의를 다시 돌아가서 들으려고 하면은 또 시간이 그냥 힘드니까, 어차피 우리는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기초 이론 강의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양을 늘려가기 때문에 기초 이론 강의를 또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 이론 강의를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기초 이론 강의 중에서 1강하고 2강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였죠. 그래서 그 1강, 2강만 들으시면 돼요. 전체를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고, 1강, 2강만 기초 이론 강의에서 오리엔테이션 1강, 2강. 자, 그 두 내용은요, 기본 이론 강의에서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은 어차피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1강, 2강만 들으시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기본 이론 강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책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요약된 내용 가지고 하면은 가장 먼저 제1편에서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요. 그 오른쪽 보시면은요, 거기 출제 빈도를 보시면은요, 제1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죠. 10개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10개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은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장은 시험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2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골고루 나오니까 2장부터 5장까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긴 할 텐데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요, 제 1장에서 지적제도 총칙이 있습니다. 자,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지적의 개념이 나오죠. 지적의 개념. 자, 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우리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 자, 구체적으로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토지의 사실관계로서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 말하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그 토지의 표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다음에 사실관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등을 위해서요, 소유자도 기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을 하는데, 이때 소유자는 등기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옮겨 적을 뿐이에요. 따라서 지적공부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불일치할 때는 등기부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될 때는 등기부부터 고치고, 고쳐져 있는 그 등기부를 보고 이제 옮겨 적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이제 지적공부, 즉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인 지적공부, 대표적인 것이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말해요. 여기에 등록하여 이제 공시하고 관리하는 이제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지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지적에 관해서 규율하고서 만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의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냥 공간정보관리법 또는 공간정보법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결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제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지적법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적법. 그러면 지적법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법의 제1조,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어떤 법의 제1조에 그 법에 제정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런 것들이 지적법에 흐르는 전체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적의 목적은요, 자, 먼저 지적 공부를 다루는 거죠. 지적 공부. 그러니까 이 법은 지적 공부를 다룹니다. 우리가 지적법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다 지적 공부가 등장을 하죠. 제1장에서는 단순한 이제 지적 제도에 관한 내용이고, 자, 2장에서는요,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방법. 3장에서는 그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 4장에서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다 등록한 다음에 이동이 있을 때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방법. 5장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측량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흐르는 것이 바로 지적공부죠. 그래서 지적공부를 규정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 지적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토지대장 등과 같은 지적공부 보는 법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를 규정하고, 지적공부는 아니지만요, 또 지적에 관한 중요한 장부로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뒤에서 공부합니다. 또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도 다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다룰 것이고요. 자, 지적 공부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측량에 관한 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적 공부를 두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예요. 국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국토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됩니다. 다만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요. 과세장부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과세. 그래서 지적 공부는 기본적으로는 과세장부였어요. 과거에는 이제 과세장부로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보다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러려면 국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는요, 우리가 과세를 위해서만 지적 공부를 둔다 그러면은 사유지만 지적 공부를 두면 되겠죠. 국유지를 뭐 과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과세만을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두기 때문에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국토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또 과세장부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더 나아가 지적공부의 경계 같은 걸 정확히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소유권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그 용어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 용어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험 문제도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뒤에 공부를 다 하게 되면요, 앞에 있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용어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2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2장에서는 그 토지의 표시를 과연 지적 공부에 어떻게 등록하느냐, 그 등록하는 방법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1절에서 토지의 등록 방법 해가지고요. 자, 먼저 토지의 등록 방법 관련돼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요. 요 문장은 시험 문제 가끔 나오니까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적사무는요, 국가사무예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적 공부를 두고 있어요. 따라서 지적사무는 일단 국가사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사무면은 이 지적 공부를 담당하는 기관은 누구냐 했을 때 감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좀 기억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다라는 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두 문자로 정리를 하니까 지금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모든 토지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유지가 됐든 공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국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해요. 자, 등록을 할 때는요, 우리가 토지를 세는 단위가 필지죠, 필지. 그래서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죠. 그러면 전국에는 한 3,500만 필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3,500만 필지들은요, 다 그 토지의 표시가 틀리겠죠? 틀립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로 토지의 표시,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 6가지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하여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정확하게 될 테니까요. 다 조사를 해요. 6가지 토지의 표시를 맞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면적 경계 좌표는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국토를요, 다 등록을 했어요. 전 국토의 모든 토지들의 토지의 표시를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근데 다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이제 변경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루에도 수많은 필지들, 수백, 수천, 수천의 필지들의 지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할이나 합병이 되면은 면적이나 경계가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 토지의 표시를 이제 변경하는 것,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해요. 이동.
토지의 이동하고 유사한만으로는 이제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요.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도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버리면은 토지의 표시냐 권리냐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권리에는 변동,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를 이자에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이렇게 변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경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자, 다 등록을 했는데 새로운 토지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은 지적공부에 새로운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또 정해야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요. 토지였는데 해수면이 상상해서 바다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토지가. 그럼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공부에서 그 토지의 표시를 이제 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새로이 정하고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고 하죠. 토지 이동.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과 유사하죠.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데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은 변동이지만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개별 필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하루에도 수많은 필지들의 토지 이동이 있는데 그때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다 정리하려면 업무가 너무 가중이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토지에 개별 필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요. 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너희 시, 너희 군, 너희 구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해서 처음에 등록할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고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처음에 한 번만 등장하고 그 이후에 토지 이동, 그 이후부터는 계속 토지 이동만 발생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시장하고 구청장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구라고 하는 것은요. 구는 광역시, 특별시 안에 구가 있죠. 광역시. 그러면은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은 구청장의 상급기관이 돼요. 그 다음에 군수의 상급기관으로는 도지사가 있겠죠. 도지사. 그러면 광역시장, 특별시장은 도지사하고 동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장, 특별시장 이 사람들하고 도지사를 합쳐서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광역시, 특별시는 도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광역시나 특별시가 아니면서도 구를 두고 있는 시들이 있어요. 성남시, 고양시, 지방으로 천안시. 자, 이런 데들은요,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인구가 50만이 넘어가서 너무 넓다 보니까요, 시장이 혼자서 다 담당하기 힘드니까 행정적으로 구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행정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성남시나 부천시, 고양시, 천안시, 이때도 거기 안에도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느냐 아니면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느냐에 있어서도 거기서도요 시 안에 광역시나 특별시가 아니면서도 시 안에 구가 있으면은 그때도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돼요. 그러면은 고양시나 성남시 안에 있는 그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면은 성남시장은 구청장의 상급기관이 되겠죠. 그러면 광역시, 특별시가 아니면서도 구를 두고 있는 시들을요 우리는 대도시라고 해요.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또 상급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요,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를 두고 있지 않은 시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소규모 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없죠. 그럼 구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고, 광역시, 특별시 안에 있는 구, 이런 것들을 자치구라고 하는데, 자치구가 됐던 자치구가 아니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구가 있으면 다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구가 없으면은 시장이 지적소관청.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상급기관으로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다 읽지 않고요. 제가 보통 시도지사라고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라고 표현을 하면은 대도시시장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상급기관으로서.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또 예를 들면요. 세종시가 있죠. 거기는 행정자치, 특별행정, 특별자치시죠. 자치시. 세종시를 뭐라고 하죠? 특별자치시. 잠깐만요. 개념이 있는데, 특별자치시죠. 우리 한 페이지 앞으로 가게 되면 거기 네 번째 칸의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지적소관청이 나오죠.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죠. 특별자치시도요, 사실은 특별시 광역시하고 동급이에요. 자, 동급인데 세종시 안에는, 동급이니까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종시는요, 아직 인구가 많지 않아서 세종시 안에는 구가 없어요. 자, 구가 없으니까 세종시시장, 특별자치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태, 어떤 형태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구가 없으면 시장이 지적소관청.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 구수구청장도 하루 종일 거기 관내에 있는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들의 토지 이동이 있는지를 계속 살피고 다닐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빨리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요,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는 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럼 빨리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할지를 몰라요. 이걸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모르면은 결정을 못하게 되면 제대로 등록을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요, 지적소관청에서는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직권으로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이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리하는 것은요, 신청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신청을 거짓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시 다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결정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요, 밑에 이제 우리가 써져 있죠.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이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토지 이동이 있을 때요. 자, 우리는 토지의 이용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토지의 이용은 부동산 공법 시간에 그 국계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것이고, 이용 나오면요, 우리 지적법에서는 다 틀린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토지 이동을 다루는 거죠. 자, 이동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것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는 것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의 표시 6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에서는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서 소재가 빠져 있죠. 자, 우리가 소재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구역으로서 동이나 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최소 행정구역에 도시는 동, 시골은 리로 끝나게 되겠죠. 그럼 동 이름, 리 이름, 자, 이런 것들까지 지적소관청이 만약에 결정하도록 하게 되면 전국의 시군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동 이름, 리 이름을 짓게 되면 전국에 동일한 동 이름, 동일한 리 이름이 너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전국에 동일한 동 이름, 리 이름이 많은 것은 별로 혼동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동 이름, 리 이름은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정할 수 있는 곳에 소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동 이름, 리 이름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동 이름, 리 이름을 변경하고자 해요. 변경하려면요, 동 이름, 리 이름은요,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 이름, 리 이름을 변경하려면요,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우리 동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는 법 개정 절차는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재가 나타내는 의미, 동이나 리를 나타낸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이런 절차까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적법에서는 이것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5가지의 등록 방법만 이제 우리가 알면 돼요.
근데 5가지 중에서도요, 특히 여기서 좌표는 너무 복잡하고요, 기술적이고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좌표도요, 소재가 동이날 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듯이 좌표도요,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지 등록 방법을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우리가 등록 방법과 관련돼서는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4가지 등록 방법을 다루고 시험 문제에서도요, 4가지 등록 방법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번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지목은 거의 한 2문제까지 나옵니다. 면적과 경계는요,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제1절 여기 토지의 등록 방법에서요, 보통은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자,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그 절차, 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33회 작년에는요, 여기에서 출제가 됐고, 그 전에도 또 여기에서 32회 때도 여기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가장 먼저요.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와 관련돼서요, 이제 신청이 있던 없던 간에 1년에 한 번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을 하는 거죠. 그때 수립하는 조사계획이 뭐냐? 이게 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조사계획은 우리는 토지 이동을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이게 가로놓기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거는 요게 나왔어요. 자,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자, 시군구의 장이 바로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군구 단위로 수립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시군구의 장이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구가 굉장히 넓을 수도 있죠. 너무 넓어가지고요,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럴 때는요, 시군구보다 작은 단위로, 즉 읍면동 단위로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또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시군구 단위 원칙.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자,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조사. 토지 이동 현황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럼 조사된 내용,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했으면은, 화살표도 이제 껴가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조사를 했으면은, 조사된 내용을 기록을 하겠죠. 자, 기록한 것을 이제 조사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부에 기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조사부에 기록된 내용을요,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조서라고요. 조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서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요. 자, 이것들을 시장에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장 결제가 떨어지면 이제 시장 현금하고 똑같은 것이죠. 마지막에 시장 결제를 하면. 그래서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결제를 받습니다. 결제를 받은 서류를요, 우리는 결의서라고 해요. 결의서. 그래서 조서에 있는 내용대로요, 이제 결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결제를 받은 서류를 이제 결의서라고 해요. 결의서. 그럼 결의서가 작성됐다는 것은 결정이 됐다는 거죠. 조서에 대해서 시장 결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시장 결제가 떨어지면 이제 결의서가 결의서를 작성했다는 건 결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결제가 떨어지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결정이 된 거죠. 결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결정이 됐다는 것이고, 그럼 결정된 내용으로습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직권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나온 적도 있고요. 크게는 순서가 나온 적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이 이제 옳은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것도 이제 작년에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 결정하는 과정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제2절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4가지 이제 등록 방법수를 하나씩 봅니다. 아마 먼저 지번이 나오는데요.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 지목 뭐 2가지는요. 그러니까 지번 앞부분은 우리가 기초 강의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 됩니다. 근데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제 기초 이론 강의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조금 추가할 거예요. 자, 먼저 지번의 이제 개념부터 보시면요. 개념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토지의 번호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그 등록번호를 지번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우리,
기본소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번의 이제 표기 방법과 관련돼서,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그러면 지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기초 이론 강의 시간에 했지만은 24, 26, 7에 2, 산 7번째, 산 10에 2번, 1번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표기 방법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지적 공부가요. 지적 공부를 만들 때 한꺼번에 전국토를 다 조사해서 동시에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적 공부를 단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야가 70%잖아요. 임야는 사람들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천천히 조사를 하자. 먼저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부터 조사를 하자.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토지들을 먼저 조사해서 지적 공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토지대장이죠. 토지대장을 먼저 만듭니다. 여기서 대는 전망대 할 때 대자예요. 한눈에 알아볼 때.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자, 그럼 보통 우리가 대장 그러면은요, 문자나 숫자로 작성된 그 장부들을 우리는 보통 대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토지의 정보를 다 등록을 하는데,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경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제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지적도죠. 도면. 그러니까 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대장 지적도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임야들을 조사해서 임야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은 임야대장을 만들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그림으로 옮겨 놓은 이제 임야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적 공부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해하는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 이거부터 알아야 내가 장부를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요,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붙여요. 그래서 산 7번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요,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를 봐라. 근데 산자 표기가 없으면 이것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니까 이 토지들은 알고 싶으면 토지대장 지적도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산의 의미를 봤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이지 지목을 구분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야 중에서도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임야들이 있어요. 토지대장에 등록됐으면 산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임야대장에 등록됐다고 하더라도요, 임야가 아닌데도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또 토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토지들은 또 산자를 붙여야 돼요. 따라서 임야이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대장 구분 표시로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때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죠. 자, 임야대장, 임야도라고 해서 임자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산자를 붙인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말을 조금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잘 함정에 안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앞에 있는 요 번호, 이것을 본래적 지번이라고 해서 우리는 본번이라고 하는 거죠. 본번. 근데 어떤 토지는요, 이렇게 본번 옆에 부수하는 번호들이 나와요. 부수하는 번호다 그래서 우리는 부번이라고 하는 거죠. 부번. 그래서 지번은 본번으로만 된 지번도 있고요. 이게 부번을 가진 지번도 있습니다. 부번은 왜 생겨나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는 이렇게 줄 표시로 연결하여서 등록합니다. 이걸 등록할 때요,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도 이것을 27의 2 이런 식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한글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부호를 사용해서만 이렇게 27에 1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로 표시해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줄 표시로 이렇게 부호로만 표시를 하는 거고, 다음 우리가 읽을 때만 의라고 읽을 뿐이에요. 표기도 의라고 표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 배웠죠. 왼쪽에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사람 그러면 주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3개가 더 있어요.
나중에 그 세 개를 따로 공부를 하면서 한꺼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네 가지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는요, 특별히 제가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입니다라고 특별히 말하지 않는 한은 주어는 다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이제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요, 우리가 전국토를 이렇게, 전국토가 이렇게, 우리가 남한 이렇게 있었을 때, 전국에 3,500만 필지 정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전국을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면 여기 1번지, 2번지에서 여기는 100만 21번지, 100만 22번지, 지번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이렇게 전국을 단위로 해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동리 단위로. 그러면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울 이제 서초구에 이제 서초동이 있고요. 옆에 이제 방배동이 있고요. 또 이제 인접한 곳에 이제 반포동이 있죠. 그러면은 서초동 단위로, 동 단위로, 도시는 동, 시골은 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서초동이 시작되면 여기서 1번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 2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1500번지에서 끝났으면은 방배동으로 넘어가면은 1501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1번지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2번지. 그 다음에 방배동 여기가 1600번지에서 끝나면은 반포동이 시작되면 다시 1번지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동리 단위로, 동 단위로, 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리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되겠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우리는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번부여 지역이라는 말 나오면은 동이나 리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동리 단위로. 자,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1번지를 시작할 것이냐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읽어오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지번을 부여해야 우리가 읽기가 편한 거죠.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도 보기 좋게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는 북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면은요. 자, 서초동에도 100번지가 있고, 방배동에도 100번지가 있고, 반포동에도 100번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전국의 100번지는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나 서초동 100번지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토지는 특정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 지번에서 토지가 특정이 된다. 이것도 참고로 좀 기억하시고요. 자, 지번의 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만 지번과 관련돼서 양가로 2번.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지번이 다 부여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해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 이동이 발생해요. 이때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먼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죠. 우리가 등록 전환은요, 뒤에 토지 이동을 할 때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에서 부여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중에 왜 등록 전환이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여되는지는 등록 전환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만 보죠. 신규 등록은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밑에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돼요. 여기 양촌이라는 이제 섬마을이 있다라고 해보죠. 섬마을. 여기는 다 바다예요. 바다. 자, 그럼 양촌이를 이제 동리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1번지부터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1번지를 부여한다면 왼쪽 위에서부터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번지를 부여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2, 3, 4 이렇게 계속 부여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다만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이렇게 연결되게 지번을 부여해요. 그래야 우리가 7번 접해서 8번지를 찾을 수 있고 5번 접해서 6번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번을 이렇게 연속되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부여됐어요. 또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번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이 많으면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번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새로운 토지가 다 부여됐는데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접해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번도 새로 부여해야 되겠죠. 이때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지번이 12번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요. 그럼 문제가 본본을 부여하게 되면 12번지 옆에서 13번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본본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럴 때 이제 부번을 만드는 거예요. 자, 2번지 옆에 있으니까 이거는 2의 1번지. 9번지 옆에 있으면 9의 1번지. 6번지 옆에 있으면 6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즉,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는 어떻게 합니까?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부번. 이러면서 이제 부번이 생겨나요. 그러면 부번이면 어떤 부번이겠어요? 인접토지본본의 부번이겠죠. 인접토지본본의 부번. 그래서 일단 부번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부번이면 갑자기 뭐 100의 1번지가 나오진 않겠죠. 인접토지본본 2의 1번지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런데 이제 원칙에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12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12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원칙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12의 1번지를 부여해야 되겠죠. 근데 12의 1번지를 굳이 부여하지 않고요. 여기는 최종 지번 토지예요. 12번지는 양촌의 최종 지번 토지이기 때문에 굳이 12의 1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순번의 본본인 13번지를 부여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본본을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할 때는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접하는 경우에 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토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무인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직선거리로 가장 빠른 9번지에서 9의 1번지에 버리면 9번지 옆에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도요. 13번지가 최종 본본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에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지 옆에도요. 이제 토지를 만들었는데 여긴 여러 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 필지가 되었을 경우 이제 지번을 여러 개를 부여해야 될 텐데 여기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게 되면은 4의 1, 4의 2, 4의 3, 4의 4, 4의 5 부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본을 부여하는 것이 좋으면은 본본을 부여하는 게 좋고 본본을 부여하는 게 좀 불합리하면은 부본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부번을 부여하는 것보다 본본을 부여하는 게 더 나으면 당연히 본본을 부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부번이 너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양촌이 마지막 지번이 14번지니까 그 다음 순번에 15, 16, 17, 18, 19, 20, 21. 자, 이렇게 본본을 부여하게 되면은 15번지 옆에서 16번지 찾을 수 있고요. 3번지 옆에서 4번지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요 두 토지만 서로 연결이 안 될 뿐인 것이죠. 그러나 부번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본을 부여하는 게 더 보기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본을 부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외가 있죠.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본본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본본은 어떤 본본이겠어요? 최종 본본, 다음 순번의 본본이 되겠죠. 그래서 자,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에서요. 원칙은 부번,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본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 이제 분할과 합병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옵니다. 자, 분할이나 합병을 하게 되면 면적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면적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넓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 이동이 발생해요. 이때 분할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저기 100번지 토지가 있는데요. 100번지가 너무 넓어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두 토지로 분할을 해요. 분할이라는 것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자, 필지가 두 필지가 됐으니까요. 지번도 2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한 필지는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다 100번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다 100번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임의적이에요. 선택적입니다. 그럼 이때 위에다가 100번지를 부여했을 때 밑에 토지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있어서 101번지를 부여할 수는 없죠. 옆에 101번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1번지가 아니라 이것은 100번지에서 파생된 토지니까 이럴 때 또 부번을 붙입니다. 그래서 100의 1 이렇게 붙여요. 자, 그럼 한 번 더 분할해 보죠. 100번지를 다시 세 토지로 분할하게 되면은 자, 한 필지는 100번지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여기다 100번지 할 수 있어요. 여기다 100번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위에다가 100번지를 했다고 해보죠. 그럼 밑에 토지는 어떻게 부여해야 되겠어요?
100번지에서 파생됐으니까 이제 100에 부번을 붙여야 되는데 100에 1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100에 2, 그 다음에는 100에 3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도심 안에 내가 100에 17번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에 17번지는요, 원래 100번지가 굉장히 넓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분할이 되면서 17번째 분할된 토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시험 문제는 글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어디에다가 분할되는 지번을 사용할 것인지는 임의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토지, 그러니까 분할된 나머지 토지,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부번. 분할될 때마다 부번이 발생을 해요. 그럼 부번이면 어떤 부번을 부여하겠어요? 부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죠. 1이면은 그 다음에 2번지, 2 그러면 3번지. 100의 1번지를 둘로 분할을 했다. 그러면 하나는 100의 1번지면 하나는 그 다음 순번의 부번인 100의 4번지가 되겠죠. 이렇게 부여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자, 200번지가 있는데 200번지에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건축물이 있는 200번지를요, 셋으로 분할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는 분할 전의 지번을 이제 하나 부여하겠죠. 200번지를.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200번지를 부여할 것이니까 선택적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적이니까 왼쪽에다가 200번지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200의 1, 200의 2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 건축물은 200번지 위에 있는 건물이었죠. 건축물은요, 건축물 대장이라는 곳에 등록을 해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은요, 우리 지적법의 범위는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의 내용이에요. 건축법은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깊이 다루지는 않고요. 다만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물을 표시하는데 먼저 이렇게 나오겠죠. 이 건물은 200번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0번지 위에 있었는데 만약에 분할할 때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버리니까 이 건축물은 이제 200에 2번지에 있게 되죠. 그럼 건축물 대장을 또 다 고쳐야 되겠네요. 2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죠. 처음부터 여기다 200번지를 할 것이냐 여기다 200번지를 할 것이냐 어차피 선택적이었으니까 임의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처음부터 200번지를 부여해버리면 200, 200의 1, 200의 2. 자, 이렇게 부여하면은 이 건축물은 여전히 200번지 위에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고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를 두 번 할 필요 있느냐?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죠, 밑에. 그래서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어디다 부여할 것인지가 원칙적으로는 임의적이었지만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라는 거죠. 부여하라.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이제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부번을. 자, 그러면 분할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합병을 보죠. 합병. 자, 합병은 이제 분할의 반대가 되는 거죠.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자, 합병했을 때 이제 보죠. 자, 여기 네 필지가 있습니다. 네 필지를요, 한 필지로 합병을 합니다. 한 필지가 됐으니까 지번도 하나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분할에서와 유사하게 여기도 100, 101, 102, 103 네 개를 합병을 했으니까 네 중에 아무거나 하나 부여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합병은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103번지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100번지를 부여해야 됩니다. 선순위 지번을 부여해요. 그래서 만약에 100의 4, 101의 2 이렇게 네 필지를 합병했을 때 이때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있어서요. 자, 부번을 다 가지고 있는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본번이 빠른 것이 우선되겠죠. 그래서 본번. 그러면 본번이 100번지 여기도 100번지가 있어요. 그러면 본번이 빠른 걸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부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또 부번이 빠른 걸 골라야 되겠죠. 그럼 가장 빠른 게 100의 4번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을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네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했을 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번만 놓고 보면은요, 100번지가 빨라요. 101번지보다. 그러면 부번이 있으니까 또 부번 빠른 거 1번지에서 100의 1번지를 부여해야 되냐? 자, 요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번이 많으면은 지번이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하려는 토지 안에요, 부번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고 본번만으로 구성된 토지가 있을 때는요, 이럴 때는 본번 중에서 선순위를 고릅니다. 그래서 본번 중 선순위니까 101번을 부여합니다. 이걸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합병에 있어서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데 만약에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 본번 중 선순위.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합병에 있어서도요, 이제 건축물 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또 건축물. 자, 200번지, 201번지, 202번지를 합병을 하는데 202번지에 건축물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이걸 합병했을 때는 집원을 몇 번을 부여할 것이냐. 자, 우리가 분할하고는 좀 다른 것이요. 분할에 있어서는요, 분할전의 집원을 어디다 부여든지 상관없었어요. 어디다 부여할 것인가가 임의적이었지만 합병에 있어서는 선순위 집원을 부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202번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선순위 집원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순위 집원이 200번지를 부여해야 됩니다. 200번지를 부여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건물이 202번지에 있다가 이제는 200번지에 있게 되니까 건축물 대장을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일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 선순위 집원은 200번지지만은 이 건물이 202번지에 있으니까 합병 후의 집원을 202번지로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때는 건축물에 있는 토지에 202번지를 부여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신청이 없어요. 아무런 신청이 없으면 원칙으로 가서 200번지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분할하고 좀 차이점이 이거죠. 분할은 어차피 임의적이었는데 합병은 선순위 집원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가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건축물에 있는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분할에 있어서는 분할전의 집원을 건축물에 있는 토지에 우선하여 부여하기 위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었지만 합병에서는 신청이 필요하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초이론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했었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했었던 건데, 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요. 방가로 4 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 지번부여 방법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기초이론 강의 시간에 안 했는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자, 어려우니까, 이제 어려운데, 이제 천천히 들으시면은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연상해서 하나씩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여기 서초동이라고 해보죠. 만약 서초동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예를 들고요. 근데 여기 중에서 요 부분을 이제 엉망으로 공묘길도 복잡하게 되고 해가지고 여기를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요거를 좀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복잡하게 생겼어요. 건물 찾기도 힘들고, 뭐, 지번들도 이제 복잡하게 부분도 많고, 찾기가 힘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토지들이 여기 30필지였다라고 예를 들고요. 실제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30필지였다고 예를 들고요. 자, 이것을요, 다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은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든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또 30필지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래서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필지들이었습니까? 경계가 다 바뀌게 되고 면적도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면적이나 경계,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좌표값도 구해요.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를요 새롭게 다시 확정하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이다. 그래서 이걸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 이때 이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요. 자, 그러면 지번도 이제 또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지번을요, 30필지고 30필지니까 이 지번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은 지번들이 너무 복잡하게 엉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복잡하게 엉켜 있는 지번들을 그걸 그대로 갖다 사용하게 되면 지번이 여전히 엉켜 있게 되는 거죠. 엉켜 있기 때문에 지번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번도 여기서 새롭게 이제 부여를 합니다. 이때 그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그럼 이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이제 지번을 새롭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서 지번을 이제 새롭게 부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번이 복잡한 것은요, 이렇게 부번들 때문에 복잡해요. 부번들이 있으면은 찾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할 때는요, 부번들 보기 싫으니까 부번들을 다 제외를 합니다. 이렇게. 부번들을 다 제외하고요, 본번만을 골라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번을 제외하고. 근데 본번 중에서도요,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20번지는요, 본번으로만 돼 있어요. 본번으로 했지만, 만약에 이 밖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요, 요 밖에요, 20의 3번지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20의 3번지가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한 이후에 여기 20의 3번지가 있죠. 20의 3번지가 있는 상태에서 20번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20번지하고 20의 3번지가 너무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본번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지는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17번지는 원래 이렇게 크게 생겼었어요.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17번지 중에 일부는 도시개발사업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일부만 들어갔어요.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분할이 됩니다. 자, 분할이 돼서 한 필지가 17번지면 한 필지는 17의 1번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 17의 1번지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때 경계에 걸쳐 있는 17번지는 본본으로 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해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면 또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은 본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제외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본이라고 하더라도요, 지역 밖에 본본이 같은 집원이 있다랄지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은 본본이라고 하더라도 제외를 해 버립니다. 제외를 해요. 자, 그러면은 두 번 제외하고 이런 본본들 제외하니까요, 집원이 몇 개가 살아남았냐면요, 18개가 살아남았어요. 몇 개가 살아남았어요? 18개가. 18개가요, 14번지, 18번지, 22번지, 26, 29, 37, 39, 몇 개가, 이제 18개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18개 가지고는 30필지를 집원을 부여할 수가 없죠. 적어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다라는 거죠. 적으니까 이 본본을 그대로 부여해가지고 지번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번 부여 방법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인데요.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요, 이제 단지식으로 개발했어요. 여기 1단지, 여기는 2단지, 여기는 3단지, 여기는 4단지. 단지식으로. 자, 단지식, 영어로 하면 블럭식으로.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네 블럭 이렇게. 블럭식으로 이제 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요, 요런 지번 부여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인데요. 14번이 살아남았잖아요. 1단지는 14번 본본을 부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토지들은요, 거기에 부본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14의 1, 14의 2, 14의 3, 14의 4, 14의 5, 14의 이렇게. 그러면 2단지는요, 또 살아남은 본본이 18번지죠. 그러니까 18번지를 부여한 다음에 안에 있는 토지들은 부본을 부여해요. 1단지라고 해서 1번지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1번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그 다음에 3단지는 또 22번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22의 1, 22의 2, 22의 3, 22의 4 이렇게. 4단지는 22번지 살아남았으니까 26번지 살아남았으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동일한 방법. 자, 그러면은 우리가 4개 단지로 만들었을 때는요, 본본 4개만 있으면 다 부여할 수 있게 되겠죠. 7개 단지로 만들었다. 본본 7개면 다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어떻습니까? 본본 몇 개만으로 30필지를 다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런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번들을 보는데 요런 식으로 만약에 지번이 부여되는 지역을 보면 이건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블럭식, 단지식으로만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원주택 단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블록식 단지식으로 반드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자, 그러면 서초동의 맨 마지막 지번이요, 1500번지였다고 해보죠. 그러면 서초동에 여기가 최종 지번이 1500번지면 서초동 안에서는 1501번지부터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요, 최종 본본이 1500이니까 그 다음부터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쭉해서 1530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몇 개의 집은 부본 제외하고 본본 중에서도 일정한 거 제외하고요, 남아있는 본본을 가지고 부여하려고 했더니 이게 적다라는 거죠. 적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어떤 방법이에요? 블럭식으로 개발했을 때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 부본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또 요것도 여의치 않았을 때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그 지번부여적, 그러면 동을 말하는 거죠. 동이 난리. 그 지번부여적의 최종 본본, 자, 1500번지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험 문제는 요 방법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이제 요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뭐가 있냐.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로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지번 변경, 세 가지가 있죠.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이 있는데 먼저 지번 변경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요,
이 30필지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백지화가 돼버렸어요. 하기로 했다가 뭐가 주민들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백지화가 돼버렸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안 됐겠죠.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보니까는 지번만이라도 어떻게 좀 바꾸고 싶어요. 너무 지번이 복잡하게 돼가지고 지번 보고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번만이라도 바꾸고 싶으면요, 이 지번을 전부 다 걷어내버린 다음에 습니까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수 있겠죠. 이게 지번이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변경하면, 어떻게 부여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1501, 1502, 1503, 1504 부여버리면 깔끔하잖아요. 자, 이렇게 지번 변경을 할 때,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니까 이때도 습니까 요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요, 행정구역의 통폐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통폐합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서초동이고요. 아까 여기가 방배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반포동이 있습니다. 서초동이 1번지 1500번지에서 끝나고 방배동 1번지 1600번지에서 끝났다고 해보죠. 자, 그런데 국가에서요, 행정구역을 통폐합을 합니다. 서초동하고 방배동을 합쳐서 그냥 전체를 다 서초동으로 만들어버려요.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서초동이 돼버렸습니다. 서초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서초동 1번지부터 1500번지까지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방배동으로 쓰면 이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 전체가 서초동인데 1번지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방배동의 지번을 씁니까 서초동의 지번에 맞춰서 바꿔야 되겠죠.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부여하겠어요? 1501, 1502, 1503 부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또 이제 축척 변경이 있는데요. 축척 변경 우리가 기초 이론 강의 시간 했는데,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은 도면을 다시 만들면서요. 도면을 새롭게 다시 만들면서 지번도 새롭게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지번도 새로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도 이 방법을 사용해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축척 변경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요 세 가지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이것이 앞에 수식어가 나올 때는 소수로 가요. 요게 나와야 돼요. 요게 수식어로 나왔는데, 이때 부여할 때 나왔는데, 뭐 본본으로 부여한다, 부본으로 부여한다, 이러면 안 돼요. 틀리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외워야 돼요. 요게 시험 문제에 또 몇 번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적법이요, 두 문자가 너무 많으면 힘들죠. 근데 지적법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고, 지적법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두 문자가 너무 많으면 혼동이 생겨요. 몇십 개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요, 제가 공시법 전체에서 두 문자가 10개가 안 넘어가요. 10개가 안 넘어가니까 그 두 문자 10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 개, 축 이렇게 외우세요. 거기 우리 책에도 이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지, 개, 축. 지는 지번 변경, 개는 행정구역 개편, 축은 축척 변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준공이 되면 그때 이제 지번을 부여할 텐데, 준공되기도 전에요, 지번부터 먼저 부여하려고 해요. 이때는 뭘 보고 지번을 부여하느냐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뭐 대충 하는 건 아니겠죠. 치밀한 사업 계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계획도, 치밀한 사업 계획도가 있을 테니까 그 사업 계획도를 보고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도에 따른다. 그리고 이때 이제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사업계획도도 이제 가로놓기 형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지번은 거의 매년 나오다 보니까요, 안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번 변경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돼서 그 밑에 있는 내용에 넘기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지번과 관련돼서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먼저 지번 변경, 우리가 방금 했던 지번 변경이 있죠. 지번 변경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러면 지번 변경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번이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약간 혐오적인 지번이요, 숫자가. 그래서 1004번지로 좀 바꿔주세요,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다들 원하는 지번 하면은 지번이 서로 연결이 안 돼 버릴 거 아니에요. 연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번 변경은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에서요, 자기 재량에 의해서 직권을 하는 거, 이건 적어 놓으세요. 직권을 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번 변경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다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제 지번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번 부여적에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롭게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데, 지번이 변경이 되면은요, 과거의 지번하고 지번하고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하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인하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때 지번부여 방법,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적 확정 진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고요.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시도지사 상급기관이 이제 승인을 받는 경우인데, 우리 책에도 있죠.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요, 자기의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이것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번 변경, 지적공부 반출, 축척 변경인데요. 3개를 적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개축이라고 외웠던 그 두 문자하고 거의 유사해요. 여기는 지반축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는 지번 변경은 우리가 앞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하고 동일해요.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은 가운데만 차이가 나요.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지적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해요. 지적 공부를 밖으로 반출할 때 또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해요. 지적 공부를 반출하는 것은 지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암기해야 되는 것은요, 또 두 번째 두 문자가 나왔어요. 암기해야 되는 것은요, 요 3가지가 나오면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은 요 3가지를 제외한 그 이외에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지적소관청의 어떤 행위를 다룰 텐데요.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다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죠. 여기 시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는 딱 3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받으라는 말 없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에서 승인이라는 말 나오면 다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도 이 3가지를 알아야 돼요. 3가지를 제외하고 승인 나오면 다 틀린다. 그러면은 시도지사 상급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겠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사항이 있느냐? 이건 없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승인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자기의 직속 상관인 시도지사를 건너뛰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의 것에 승인 나오면 다 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행정구역 개편인데, 우리가 이건 앞에서 했죠. 행정구역은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동하고 방배동이 합쳐져서 서초동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요, 그 방배동의 지번을 서초동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되겠죠.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 우리가 지번부여지역 그러면은 동이 난리. 새로 속하게 된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한다. 이때 부여하는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이제 결본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결본대장은 개념만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합병 등을 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100번지하고 101번지를요. 합병을 하면 이게 100번지가 되죠. 자, 그럼 101번지는 세상에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우리는 결번이라고 해요. 서로 연결되지 않는 번호를 결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되지 않은 번호가 생기는 거예요. 사라지는 번호. 자, 그러면 이런 결번이 발생했을 때요, 나중에 이 지번부여지역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가지고 여기다 지번을 부여할 때 이 100번지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100번지를 부여해버리면 과거의 그러니까 101번지죠. 101번지를 부여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그러면 과거의 101번지하고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번은요,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구단마다 그 레전드 스타들을 이용구 결번을 시켜놓죠. 그래서 그 번호를 못 쓰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번 결번이 생기면요, 이런 결번은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지번부여 지역에서 어떠한 지번들이 결번이 생겼는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결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니까 이것을 결번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번대장에 적습니다. 결번들은. 그래서 영구히 보존해요. 영구히 사용 못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가끔 여기에요, 지번대장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번대장이 아닙니다. 결번을 등록해 놓은 장부는 결번대장이다. 그래서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번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내용들은 다 있어요. 더 이상은 뭐 나올 게 없습니다. 지번에 한 문제 나오면 이거 가지고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문제. 오늘 나눠줄 때 문제가 하는데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이런 게 있죠. 1번 문제요. 29회 때 나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좀 쉽게 나왔던 것인데요. 자, 틀린 것은요. 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맞죠? 자,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는 줄 표시로 연결하는 이것도 맞죠? 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게 틀린 거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에 이것도 시군구별이 아니죠. 동리 단위로. 동리가 바로 지번부여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 즉 동리별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5번은 분할에 있어서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한다. 맞죠. 부번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은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지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지목을 살펴보도록 하죠.